안녕하십니까. 커마19 필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2년도 2회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가 바탕화면, 시작 메뉴, 즐겨찾기, 메일 계정 등의 윈도우즈 설정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컴퓨터는 한 대지만은 여러 사용자가 각 개인에 맞는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사용자 계정이란 것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윈도우즈 7에서는 물리적으로 한 대의 컴퓨터가 있지만은 가정에서 뭐 아버지라든지 뭐 어머니라든지 본인, 뭐 동생 각각의 계정을 만들어서 각각의 바탕화면의 설정, 뭐 시작 메뉴, 그리고 뭐 즐겨찾기 이런 것들을 각각의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게 맞는 설명이죠. 2번 인터넷 연결 공유와 원격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컴퓨터를 소규모 네트워크로 간단히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사용자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액세스하려는 사람이나 바이러스 및 웜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윈도우즈 방화벽 기능을 지원한다. 자, 바이러스나 뭐 웜이나 뭐 같은 뜻이라고 일단 여기서는 보시면 되고요. 윈도우즈에 이제 방화벽 기능이 있습니다. 방화벽은 인터넷에서 이 컴퓨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제한 또는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네트워크망이 있겠죠.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단막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외부 인터넷망이 있겠죠. 외부에서 내부로 접속을 할 때, 자, 이 접속하는 이 내용이 허가받은 것인지 아닌지, 허가받지 않았으면은 차단하는 거고요. 허가를 받았다라면은 이제 내부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방화벽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화벽은요, 바이러스 백신은 아닙니다. 바이러스 백신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액세스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은요, 방화벽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설치한 경우라도 방화벽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방화벽하고 바이러스 백신하고는요 서로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화벽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백신은 별도로 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설명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그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화벽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설명처럼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명확하게 맞다 틀리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방화벽은 완벽하게 바이러스 및 웜 차단이 안 되지만은 무단으로 액세스하는 것을 막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단 효과는 있어요. 바이러스라든지 웜이라든지. 그래서 이거 100% 틀렸다라고 이제 설명은 100%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답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4번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윈도우즈 7은요 32비트 또는 64비트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8비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명확하게 틀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이 4개의 보기에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을 때는 명확하게 틀린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마우스의 끌어놓기, 드래그 앤 드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드래그 앤 드랍. 마우스의 끌어놓기 기능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간단하죠. 자,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복사도 할 수 있죠. 자, 복사를 하려면은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가 아니고요. 알트 키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알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은 바로가기, 자,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실제 파일이죠. 실제 파일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실제 파일하고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하고는 조금 다르죠. 정보를 이 파일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이 파일에 대한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운다고 해서, 자, 삭제를 해볼게요. 지운다고 해서 원본 파일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자, 그리고 뭐 탐색기라든지 이런 창이 있으면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크기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선택을 하고 또 한 번 선택. 보통 바로 더블 클릭하지 않고 한 번 선택 또 한 번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죠.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선택하시고 F2번 눌러 보십시오. F2번 눌러 보시면은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F2번 누르게 되면은 이름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시면은 1번에 파일이나 폴더를 다른 폴더로 이동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가능하죠. 폴더 창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파일이나 폴더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 맞죠. 3번에 선택된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바꿀 때는 펑크션 키, 그러니까 F로 시작하는 키 중에서 F2번 누르게 되면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F1번은 도움말이 보여지게 되고요. F3번은 검색, 그 다음 F5번은 새로 고침이 되겠습니다. 자, F2번의 숫자 2 생각하시면은 이름 변경이라는 것을 쉽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F5번은 까마귀 5자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까마귀 5. 자, 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 고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주황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은, 주황 처리 장치, CPU는 컴퓨터 내부 장치 중에서 비싸고 상당히 빠른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입출력 장치는 뭐 마우스라든지 뭐 키보드라든지 이런 각종 장치들이 있죠. 자, 이런 장치들은 속도가 느려요. CPU는 속도가 빠르고 입출력 장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입출력 장치를 통해서 어떤 처리를 하려면은 CPU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CPU가 이 입출력 장치에 처리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성능은 상당히 좋은데 성능이 느린 입출력 장치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널은요, I/O, 그러니까 입출력을 전용으로 하는 프로세서예요. 프로세서라는 것은 CPU라는 뜻입니다. 주황 처리 장치하고 똑같아요. 자, CPU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따로 있어서 이 채널이라는 것이 입출력을 전담하는 겁니다. 그럼 주황 처리 장치는 다른 일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CPU의 명령을 받고요. 입출력 조작을 개시하면 CPU와는 독립적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PU는 출력을 해라라는 정도 명령만 내리고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채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이 채널의 종류가 선택 채널, 다중 채널, 블락 멀티플렉서. 멀티플렉서는 다중하기 뭐 그런 뜻이 있는데요. 블록 멀티플렉서는 이제 셀렉터, 그러니까 선택하고요. 다중 채널하고 멀티플렉서하고 이제 결합이 된 겁니다. 이 두 개의 장점을 결합한 건데요. 선택 채널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고속 입출력 장치, 특정한 한 개의 장치를 독점해서 고속으로 입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장치가 있다라면 하나를 선택해서 상당히 빠르게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고요. 다중 채널은요, 저속 입출력 장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동시에 제어를 하는 거예요. 선택 채널은 하나를 선택해서 고속으로 입출력하는 거고요. 다중 채널은 그 여러 개를 동시에 입출력을 제어를 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죠. 자, 이 그 두 개의 그 장점을 합친 것을 블록 멀티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 프린터를 공유한다. 여러분들 뭐 사무실이라든지 여러분들 댁에 컴퓨터가 여러 대 있으면은 가까이 컴퓨터마다 프린터를 다 연결하는 것은 아니죠. 낭비잖아요, 그죠? 자원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프린터 하나 두고요, 여러 컴퓨터에서 이렇게 같이 씁니다. 자, 이렇게 같이 쓰려면은 이 프린터를 공유 설정을 해야 돼요. 공유 설정. 자, 공유 설정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공유 설정하려면은 장치 및 프린터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장치 및 프린터로 이동을 하려면요, 시작 버튼 누르고 장치 및 프린터로 이동을 하셔도 되고, 제어판에 가서 장치 및 프린터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장치 및 프린터로 이동을 해서 장치 및 프린터에서 프린터의 종류가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공유하려는 프린터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프린터 속성으로 갑니다. 프린터 속성에서 공유 탭에 가게 되면요, 이 프린터 공유라는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제어판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작하고 그 다음 장치 및 프린터로 이동을 해서 프린터 선택을 해서 프린터 속성에서 공유 설정을 하면 됩니다. 뭐 보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치 및 프린터에서 한다라는 정도 하고 공유 탭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다음 중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베타 테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타 테스트가 뭐죠? 베타 테스트. 자, 베타 테스트는요,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공개하기 전에 한정된 집단 또는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기능을 시험하는 검사를 베타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인터넷 게임 있죠. 자,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에 정식 오픈하기 전에 베타 테스터를 모집을 해서, 자, 베타 테스터를 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 명을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 명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이 만 명에게 오픈하기 전 이 A라는 인터넷 게임을 사용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사용을 하게끔 오픈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오픈하는 것을 이제 베타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파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베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알파 테스트는요, 제품을 만들고 난 뒤에 회사 내부적으로 개발자 그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개발팀이라든지 거기서 내부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자, 이상이 없다라면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외부에 공개를 해보는 거예요. 공개를 해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오류들이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테스트가 있고 베타 테스트가 있습니다. 다음 중 정보화와 인터넷 시대의 중요한 요소인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멀티미디어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간단하게 출제가 되면은 특징이 네 가지잖아요. 그죠? 한 가지를 빼고 뭐 다른 것을 하나 넣고요,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고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면은 각각에 대한 정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먼저 멀티미디어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멀티미디어는 그러니까 멀티라는 것은 다양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미디어는 매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이 혼합된 다양한 매체. 자, 다양한 매체를 멀티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중에서 문자밖에 컴퓨터가 인식을 못했어요. 모든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도 문자 형식으로 입력을 하고요, 결과도 문자 형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멀티미디어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컴퓨터가 처리하고 결과를 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디지털화. 자,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통합 처리한다. 자, 컴퓨터는 1과 0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송수신에 따른 손실이 적고요, 통신을 할 때 손실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류를 정정하는 그런 기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양방향성,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에 의해 데이터가 전달이 된다. 자,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양방향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방송국에서 사용자에게 보내면은, 청취자에게 보내면은 청취자는 일방적으로 받는 역할밖에 못하죠. 그래서 방향이 한쪽밖에 정보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VOD, 뭐 주문형 비디오 방식으로 해서 뭐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뭐 어떤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영화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해서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양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정보의 통합성,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여러 미디어를 통합하여 처리한다. 비선형성, 데이터가 일정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가 된다. 자, 멀티미디어는 크게 성형 콘텐츠와 비성형 콘텐츠로 나눌 수 있으며 비성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성형과 비성형의 차이점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그때 영화라는 이 멀티미디어는요, 성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영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마지막에 끝나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뭐 시간, 2시간이라면은 2시간 동안 쭉 순서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뒤로 되돌릴 수는 없죠. 하지만은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를 통해서 그 영화 재생기를 통해서 탐색을 하면서 영화를 볼 수도 있겠죠. 다운받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내용을 보다가 뒤에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되돌리기 하면 되고요. 앞으로 또 많이 또 이동을 해서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비선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멀티미디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데이터가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비성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일정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자우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메일은 다들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번에 보시면은 전자우편은 메일 서버에 별도의 계정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자, 네이버 메일 사용하려면은 그 네이버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여기서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3번 한번 설명 좀 더 드려볼게요. 전자우편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자, 전자우편을 하기 위한 어떤 규약, 약속이 분명히 있겠죠. SMTP, POP3, MIME 등이 있다. 자, 전자우편하고 관련된 프로토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일을 여러분들 작성하면요, 첫 번째 할 일이 뭐죠? 송신하는 거죠. 송신. 보내는 겁니다. 전송하는 겁니다. 이 메일 서버가 있겠죠. 메일을 처리하는 서버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송신하기 위한 규약,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게 SMTP예요. SMTP. 자, 그 다음 서버에서 받겠죠. 메일은 내려받을 겁니다. 받을 때는 POP3. 수신이 되겠죠. 수신. 자, 수신할 때는 POP3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IMAP라는 또 프로토콜도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프로토콜은 일단 반드시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MIME, 여기서 M이 뜻하는 것이 멀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메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이 되는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이 틀렸죠. 그리고 1번에 보시면은 그 텍스트를 포함하여 멀티미디어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 메일 보내보신 분들은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사진, 동영상 다 첨부 가능하죠. 4번, 전자우편은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다. 동시에 쭉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윈도우즈 자극 관리자 창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설명드릴게요. 윈도우즈 자극 관리자는 이름 그대로 작업을 관리하는 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ESC를 같이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럼 이런 창이 나오죠. 이런 창이 나오는데 응용 프로그램 탭에는 응용 프로그램, 현재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쪼개게 되면 프로세스 단위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좀 실행이 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가 좀 실행되고 있는지, 성능, CPU는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메모리는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킹 상태, 그리고 사용자에서는 이 컴퓨터를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한다라면은 그 사용자가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보여지게 되고
뭐 연결을 끊을 수도 있고, 로그 오프를 시킬 수도 있고, 메시지를 또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작업 끝내기라는 버튼이 있죠. 우리가 X 버튼을 눌러서 우측 상단에 있는 X 버튼 눌러서 작업을 끝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바로 작업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환이란 것은 여기서 한번 전환 버튼 눌러 볼게요. 자, 제가 폴더 탐색기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전환 버튼 누르면은 그쪽 선택된 것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자, 새 작업 한번 눌러 볼게요. 새 작업 누르면은 새 작업 만들기라는 창이 이렇게 띄워지고요. 여기서 명령 입력을 해서 혹은 인터넷 주소를 입력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기능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작업 관리자라는 것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다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고 멈추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작업 관리자를 실행을 해서 응용 프로그램 탭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작업 끝내기를 클릭을 하면요, 강제적으로 종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탭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종료시킬 수가 있고 전환 할 수 있죠. 새 프로그램 실행 가능하죠. 자, 프로세스 탭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를 강제적으로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능 탭에서는 CPU와 메모리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탭에서는 현재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를 확인하고 그리고 로그오프 시킬 수도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창에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은요,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용자 계정의 추가와 삭제를 수행할 수 있다. 자, 사용자 계정은요, 작업 관리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판에 가서 사용자 계정이라고 따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고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핑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핑이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요, 이제 상대방 컴퓨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는데 네이버 사이트가 접속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 중에서 네이버 사이트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을 할 때는 핑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cmd라고 입력을 해서 명령 프롬프트 창을 일단 끌어내고요. 실행을 해서 여기서 핑이라고 입력을 하는데 그 대상 컴퓨터의 주소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IP 주소. 근데 대부분 그 네이버라든지 웹사이트에서는 그 주소를 주소를 핑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는 다 막아 두었습니다. 이게 해킹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용이 주로 되기 때문에 핑 명령이 먹히지 않도록 다 막아뒀어요. 그래서 테스트하기는 어렵고요. 0.0.1 이것은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여러분들의 랜카드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랜카드 주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한번 입력을 해 보십시오. 자, 입력을 하시면은 이 주소에 대해서 패킷을 보냅니다. 패킷이라는 것을 보내요. 그러니까 정상 작동 여부를 위해서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내서 4개를 보내서 받은 게 4개고 손실이 없죠. 손실률이 0%입니다. 그 말은 제대로 작동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핑은요, 네트워크상의 원격으로 대상이 되는 장비의 연결 상태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핑해서 도메인 주소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막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127.0.0.1 하면은 이게 루프백 주소라고 해서 자기 자신 컴퓨터의 랜카드에 대한 정상적인지 확인하는 이제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핑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자, ns lookup. 자, ns lookup은요, 엔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DNS 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DNS 정보. 자, DNS라는 것은 도메인 네임과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를 이제 변환해주는 그런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www.기사퍼스트. 이것은 뭡니까? 도메인 네임이죠. 도메인 네임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주소 형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는요, 이와 같이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과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상호 변환해주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DNS가 되는 겁니다. 도메인 네임 서버,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DNS가 필요한데, DNS의 이제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보니까 이런 주소를 가지고 있고 IP 어드레스는 이런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핑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호스트. 자, 호스트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사이트도 될 수도 있고 기사퍼스트 사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호스트에 대해 네트워크층의 통신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뭐 어떻게 설명을 하든 이 설명 자체가 통신 가능하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 3번에 DNS가 가지고 있는 특정 도메인의 IP 주소를 검색해주는 서비스다. 이것은 NS 룩업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도메인 네임 서버, 이것은 여러분들 컴퓨터 내부에 있는 서버가 아닙니다. 외부에 이 역할만 하는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야만 이제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해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USB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통 우리는 USB 포트라고 얘기를 하죠. USB. 자, USB를 우리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범용, 자, 시리얼이 이제 직렬을 뜻하는 겁니다. 자, 직렬 버스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직렬 포트보다는 빠르게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특징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전송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렬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직렬 방식이 있습니다. 직렬은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선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선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전송이 되는 것을 직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병렬은 선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여러 개의 선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렬이 직렬보다는 빠릅니다. 빠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기존에 있는 직렬 방식보다는 좀 더 빠른 직렬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핫 플러깅하고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핫 플러깅은 뭐냐면은 컴퓨터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USB 주변 기기들을 빼거나 연결할 수 있다. USB 메모리, 가장 대표적인 그 제품이 USB 메모리가 있죠. 자, 이 USB 메모리는요, 컴퓨터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연결을 했다가 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드디스크라든지 뭐 램이라든지 롬이라든지 이런 기억 장치들은 전원이 꼭 꺼진 상태에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원을 이제 끄고 그 다음 이제 장치를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이런 이제 USB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켜져 있어도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핫 플러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때 운영체제가 이를 자동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장치, 그러니까 뭐 사운드 카드라든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각종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을 할 때는 해당되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 컴퓨터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이 장치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USB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장치를 연결을 할 때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플러그 앤 플레이, 그러니까 연결을 하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다,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장치를 최대 127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장치들이 있죠. USB로 되어 있는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카메라, 이런 뭐 각종 장치들이 있는데 127개까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 속도가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빨라지겠죠. 자, 예전에는 1.0 버전에서는 1.5Mbps. 자, 여기서 bps란 것은 S는 초를 뜻하는 거고요. B는 비트를 뜻하는 겁니다. 비트.
그래서 1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메가 bps가 되고요. 자, 물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빨라지겠죠. 그 다음 1.1 버전은 12메가, 그리고 2.0 버전에서는 480메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2.0 버전에서.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3.0 버전에서는 5기가 bps의 속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USB 포트가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이것은 3.0 버전. 3.0 버전에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USB 장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USB 지원 주변 기기는 반드시 별도의 전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USB 방식은요, 전원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이번에 허브를 이용해서 하나의 포트에 여러 주변 장치를 공유할 수 있다. 노트북에는 그 USB 포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외부 주변 장치가 많을 경우에는 USB 방식으로 연결해야 될 주변 장치가 많을 때는 이런 허브 장치가 있습니다. USB 허브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포트는 이제 이렇게 하나가 연결이 되지만은 여러 개의 포트로 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3번도 이제 맞는 설명이죠. 자, 4번은 핫 플러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죠. 여기 확장 ASCII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ASCII 코드는요, 7비트가 맞습니다. ASCII 코드는 7비트인데 확장 ASCII 코드는요, 8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보시면은 7비트다라고 설명이 나오면서 이것은 ASCII 코드에 대한 설명이지 확장 ASCII 코드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여드릴게요. 탐색기를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시작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탐색기 열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탐색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파일을 당연히 복사하고 이동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파일과 폴더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어판이라든지 휴지통을 확인을 하시려면은, 자, 요 화살표 부분 있죠. 요 화살표 부분을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하시면요, 제어판, 휴지통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부팅을 한다. 1번에 보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컴퓨터 시스템을 재부팅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부팅을 하려면은 시작에서 여기 시작 시스템 종료라는 부분, 요 오른쪽 화살표 부분 있죠. 여기서 다시 시작,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탐색기라는 것은 조건에 만족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찾을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탐색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공유된 다른 컴퓨터의 자원을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있죠.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컴퓨터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컴퓨터를 클릭을 하면요, 그 컴퓨터의 자원 중에서 프린터가 되든 하드디스크가 되든 공유 설정된 게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생소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음 중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무선 액세스 포인트 WAP, 줄여서 보통 우리는 AP라고 합니다. AP, 액세스 포인트 AP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공공장소 같은 데 가시면은 무선으로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장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안테나로 되어 있는 이런 장비, 자, 이런 장비가 있는데 이게 WAP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관련 표준을 이용하여 무선 장치들을 유선 장치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여러분들 회사 내부 혹은 학교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제 교실이 있으면은 그 학교에서 컴퓨터들이 유선으로 거의 다 연결되어 있죠. 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장치가 있고 이 장치에 이렇게 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유선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자, 무선 장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도 있을 거고요. 여러 무선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은 선으로 연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 필요한 것이 WAP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선 장치를 어떻게 한다? 유선 장치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라우터라든지 이런 게이트웨이 장치에 연결을 해야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라우터라든지 게이트웨이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WAP가 필요한 겁니다. 자, WAP는 일반적으로 유선망을 거치는 라우터에 연결되며 컴퓨터, 프린터와 같은 무선 장치와 네트워크상의 유선 장치 간의 데이터를 중계할 수 있다. 한마디로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그냥 인터넷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번 무선 랜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랜. 자, 랜이란 것은 뭐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소규모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선으로 연결할 때 필요한 장치가 되는 거고요. 이제 WAP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안테나나 장애물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하죠. 안테나 성능이 좋으면은 그만큼 먼 거리에서도 수신할 수 있을 거고요. 중간에 이제 장애물이 없다라면은 좀 더 수신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죠. 자, 더 많은 사용자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용자를 처리하기 위해 확장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장치를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맞는 설명인데요. 자,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라우터 기능은 없으나 방화벽이라든지 스위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 없습니다. 라우터라는 것은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거죠. 조금 전 그림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라우터라는 장치가 있어야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컴퓨터들이 외부로 접속을 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려면은 라우터를 통해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는 방법이 라우터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하려면은 이렇게 접속하면 가장 빠르다. 자, 이 컴퓨터에 접속하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죠? 인터넷망이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것은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고, 방화벽은 또 다르죠. 방화벽은 컴퓨터의 정보 보안을 위해서 외부에서 내부 혹은 내부에서 외부, 그러니까 이제 회사 네트워크 망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망이 있어요. 중간에 방화벽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이게 외부망이에요. 그럼 외부망에서 함부로 내부망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중요한 기밀 문서들이 외부에 흘러가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막는 것이 방화벽이 되는 겁니다. 자, 스위치는요, 데이터를 다음 목적지까지 보내기 위해서 경로 또는 회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스위치하고 라우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뭐 경로를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위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WAP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WAP는 단지 그냥 무선으로 연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식 중 피어 투 피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어-투-피어는 P2P라고 보통 줄여서 그렇게 부르죠.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 기술 및 행위를 P2P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보통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식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방식이 있습니다. 자, 서버는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럼 그 강의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이제 서버가 되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가 이제 서버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바뀌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버가 되고 저희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딱 고정되어 있죠. 자, 근데 피어-투-피어는 조금 다릅니다. 자,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이나 공급자와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검색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형태가 P2P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세대의 컴퓨터가 있다라면 이 세대 컴퓨터에서 자, 이 컴퓨터가 정보를 제공한다.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있고 그 파일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서버가 되고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하지만 또 이게 정보를 또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또 서버가 되고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의미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컴퓨터와 컴퓨터가
동일하게 연결되는 방식이다. 맞죠? 각각의 컴퓨터는 클라이언트인 동시에 서버가 될 수 있다. 맞고요. 워크스테이션이나 PC를 단말기로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 많이 사용이 된다. 뭐 워크스테이션, PC, 뭐 지금은 큰 구분이 없죠. 뭐 P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이제 작은 단위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동시에는 양쪽 모두 송수신이 불가능한 반이중 방식을 사용한다. 자, 반이중 방식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요,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자, 무전기에 보시면은 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상대방에서는 듣기만 할 수 있어요. 전송되는 거죠. 듣기만 할 수 있고, 그 다음 상대방에서 이거 누르고 키 누르고 말하면은 또 이 무전기에서는 또 듣기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들으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전화기처럼. 그게 반이중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이중 방식이란 게 있는데, 전이중 방식은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화기가 전이중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P2P 방식은 반이중이 맞겠습니까? 전이중이 맞겠습니까? 다운로드 받으면서 업로드 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이중 방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저작권에 따른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용어들을 뭐 여러분들 기억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 자, 애드웨어가 있습니다. 이때 애드가 뜻하는 것이 광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이것을 애드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쉐어는 이제 공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기능이 제한된 상태에서 공개하는 프로그램, 자,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쉐어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종의 맛보기 프로그램, 돈은 들지 않지만은 좀 제한된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번들은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을 때 끼워주는 소프트웨어, 어떤 것을 샀을 때 하나 더 끼워줄 때 그 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리웨어, 말 그대로 제한이 없이 그냥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돈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공짜 소프트웨어, 프리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죠. 나머지는 그대로 설명이 맞는데, 쉐어웨어를 설명을 하면서 지금 정식 버전이 출시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제작된 소프트웨어다. 자, 이것은 베타 버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타 버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어서 공개를 하잖아요. 공개하기 전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회사 내부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알파 테스트, 알파 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파 버전을 가지고 알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 베타 버전은 이제 외부 테스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베타 테스터를 모집을 해서 베타 테스트를 합니다. 그때 공개되는 것이 베타 버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용어들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것은 뭐 벡터하고, 자, 비트맵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픽,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비트맵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벡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똑같은 하트 모양인데요, 방식이 이것은 비트맵이고요, 이건 벡터입니다. 확대를 해보면요, 비트맵은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식으로. 그리고 벡터는요, 매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차이점이 있는데, 그냥 확대를 해서 봤을 때는 비트맵보다는 벡터가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비트맵을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비트맵은요, 작은 점, 픽셀이라고도 하고 화소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작은 점으로 그림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점을 찍어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확장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GIF라든지 JPEG, PNG, TIFF, BMP, PCT 이런 여러 가지 확장자들로 저장이 되고요. 보통 이제 폰트 있죠. 폰트하고 이미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사진 찍으면 그것은 비트맵 방식으로 해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물 사진이나 복잡하고 세밀한 이미지 표현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점으로 이제 픽셀로 해서 모든 것을 이제 색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맵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저장했을 때보다 많은 메모리를 차지한다. 자, 왜냐면은 벡터 방식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점하고요,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점이 여기 있다. 그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연결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자리가 매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은 직선이라든지 점하고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라든지 곡선, 자, 이런 것을 표현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도형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벡터 방식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이미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비트맵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구성을 하고요. 어떤 도형을 나타낼 것인지를 저장하는 방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곡선이냐, 직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라면은 비트맵은 점, 각각의 점에 색깔도 있어야 되고 위치값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용량이 좀 커요. 그리고 고해상도입니다. 용량이 큰 대신 해상도가 높아요. 그런데 벡터는요, 점을 다 일일이 다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점하고 연결되는 선에 어떤 값만 저장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용량이고요. 단순 도형에 적합한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서 여러분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자, 예를 들어서 비트맵 확장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벡터는 WMF라는 대표적인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대부분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확장자는 비트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벡터의 V하고 W하고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저장했을 때보다는 많은 메모리를 차지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확대하면 계단 현상, 이것을 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매끈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벡터 나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확대하여도 화질에 손상이 없다. 어차피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면서 단순한 드로잉, 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표현하기 적합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도형, 손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는 표현하기가 이제 적합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벡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화소의 집합, 화소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비트맵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에서 FTP 서비스를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이나 그림 파일을 전송할 경우에 가장 적합한 전송 모드는 FT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인터넷 서비스인데요.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업로드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재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웹페이지를 검색해서 찾아서 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서비스 중에서 한 가지가 FTP라는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러니까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은 약속, 규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약속, 서비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게시판 들어가서 올려진 글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쉽게 받죠. 그리고 여러분들 글 작성할 때 업로드 쉽게 하잖아요. 그죠? 파일. 그렇지만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FTP라는 이 약속, 규약에 맞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웹페이지에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파일을 전송하는 그 원칙적인 그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작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FTP의 특징은요, 파일의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거 외에도 이런 것도 있죠. www 이거 뭡니까? 웹페이지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오답으로 시험에서 오답으로 잘 나오는 것이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다라는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를 하십시오.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FTP는요, FTP 서비스는요, 단지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요, 텔넷이라는 또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텔넷, 텔넷이라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텔넷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답으로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요. FTP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받을 때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FTP 유틸리티를 설치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FTP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 FTP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에 서버의 역할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는 이제 주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얘기하고, 클라이언트는 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했어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컴퓨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려면은, 이 FTP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은 그 전용 유틸리티가 있으면은 다운로드 받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RFTP라고 아십니까?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RFTP 이용하게 되면은 이 FTP 서버에 접속을 해서 쉽게 파일들만 쭉 모아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다가 보통 우리는 www 해서 뭐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요, FTP // 해서 뭐 ID, 비밀번호, 주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해당 이제 FTP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비밀번호는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계정이라든지 다음 계정이라든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계정이 필요하잖아요. 계정 입력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는 일단 생략을 하고 그 뒤에 입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주소창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나 하시고요. 자, 그 다음 FTP를 위한 포트 번호는 21번으로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자, 포트 번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제 서버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선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회선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자, FTP를 서비스를 받기 위한 서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www,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서비스하기 위한 서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메일, 자, 이 메일을 서비스하기 위한 또 서버도 있습니다. 이런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여러 개의 서버들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로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회선은 하나잖아요, 그죠? 회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회선에다가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동시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회선을 두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 이것은 물리적인 회선이죠. 물리적인 회선 내에 논리적인 회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포트 번호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를 뭐 1번, 2번, 3번 해서 쭉 있겠죠. 그 중에서 21번이 FTP 자리가 되는 거예요. FTP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 번호라는 것은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번호가 되는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통신은 포트 번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는 0에서 65,535개까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FTP를 전송하는 모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ASCII 모드가 있고 바이너리 모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송 파일에 따라 전송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송 모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혹은 자, 문서 파일이 있는데 다운로드 받으려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와 같은 경우가 그 전송 모드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정한 전송 모드하고 제공하는 서버의 전송 모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스키 모드라는 것은 텍스트 모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txt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들이 있죠. 자, 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때 필요한 모드가 되고요. 바이너리 모드라는 것은 그림 파일이라든지 동영상, 실행 파일, 그러니까 뭐 AVI 파일, JPG, 뭐 EXE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바이너리 모드로 해서 서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접근 권한. 자, FTP 서버가 있으면 이 서버를 아무나 이용을 해서 파일을 다운받고 업로드해서는 안 되겠죠. 권한, 계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FTP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계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개용이 있어요. 공개용.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둔 FTP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날리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날리머스 FTP는요, 계정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된 이제 FTP 서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할 수가 있고, 이것은 계정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FTP를 이제 이용하기 위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냥 클릭해서 쉽게 다운로드 받는데요. 내부적으로 작동이 될 때는 명령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get이란 명령어는 한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get 명령 이용하고요. mget이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개, m이 붙어서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put, send 이것은 한 개의 파일의 업로드, 이것은 다운로드고요. get, put 됐죠. 자, 이런 명령어를 이용한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 보통 exe 확장자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림 파일들, 이런 것들은 바이너리 모드로 해서 전송을 해야 됩니다. 다음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사용하는 자바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바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려면요, 이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뭐 한두 시간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자바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신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해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또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는 이유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고 그래서 개발이 쉽기 때문에 자바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바를 얘기를 할 때 객체지향 언어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객체지향 언어. 자, 객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개발하는 언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뭐 객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뭐 자세히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생활, 그 실제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객체가 되고, 저도 객체가 되고, 책상, 뭐 비행기, 뭐 이런 각종 이런 것들이 다 대상들이 객체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게 객체지향 언어다. 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객체지향 언어라는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면은 그것을 만든 것을 재활용하기가 좋아요. A라는 프로그램 만들면요, B라는 프로그램을 쉽게 또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좋겠죠.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은 부모 객체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부모 객체의 데이터와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 간단하게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비행기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드는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으면은 프로그램 하나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비행기도 되면서 자동차가 되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프로그램, 자, 이게 부모 객체가 되는 거예요. 부모 객체. 부모 객체에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 자, 상속받는 것은 데이터와 메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속을 받아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바는 보안에 강합니다. 자바를 만들 때 어떤 것을 어떤 환경을 생각을 했냐면은 네트워크 분산 처리하는 환경, 이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된 언어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나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이런 환경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서 자바라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 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뭐죠? 보안이죠, 보안. 네트워크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보안이라는 얘기가 따라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분산 처리 환경을 생각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안에 강합니다. 자, 네트워크 환경은 다른 네트워크보다 보안의 측면이 강조되는 환경인 만큼 자바는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 그리고 4번 플랫폼의 독립적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설명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거 하나 설명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림을 통해서 이제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는 다양한 기종의 컴퓨터와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하드웨어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것이 뭐 운영체제도 되고요. 어떤 장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윈도우 환경이죠. 윈도우 환경인데 뭐 솔라리스라든지 뭐 맥킨토시라든지 리눅스 환경이라든지 뭐 유닉스 환경이라든지 자, 그런 환경들이 다릅니다. 컴퓨터 사용하는 환경이 다르고 프로그래밍 하는 환경 다르고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환경도 다 다르죠. 자, 그런 환경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플랫폼이 있을 거고 이런 운영 체제에 대한 플랫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의 독립적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종속적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윈도우 플랫폼에서 만든 프로그램은요,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은 이 A라는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 이 플랫폼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솔라리스라든지 맥킨토시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유닉스라든지 이런 운영체제에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돼요. 아무리 잘 만든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윈도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윈도우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다른 그 플랫폼에서는 작동이 안 돼요. 이게 문제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은 자바는 독립적입니다. 자, 윈도우용으로 만든 프로그램도 여기서도 돌릴 수도 있고 여기서도 돌릴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자바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유닉스, 이거 윈도우. 자, 이것은 뭐 맥킨토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랫폼이 다르죠. 플랫폼이 다르면요, 이 플랫폼에 다른 프로그램 각각을 다 만들어줘야 돼요.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어플 만들 때 안드로이드 폰에 작동되는 거, 그리고 그 애플에서 작동되는 어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죠. 따로따로 만드는 이유가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 가상 머신은요, 유닉스용 자바 가상 머신이 있고요. 그 다음 윈도우용도 있고요. 맥킨토시용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중간에 이 자바 프로그램하고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만들어 두면은 이 자바 가상 머신만 바꾸어 주면은 한번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도 실행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실행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플랫폼이 다르다 하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바 가상 머신을 윈도우용을 설치하게 되면 윈도우용에서 이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고 유닉스용을 설치하게 되면 유닉스에서 이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의 독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플랫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플랫폼에 맞도록 프로그램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바 가상 머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는 다양한 기종의 컴퓨터와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하드웨어로 이루어져 있다. 자바는 자바 소스 코드를 자바 소스 코드라는 것은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자가 만드는 프로그램. 자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여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내며, 바이트 코드.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를 만든다. 뭐,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 바이트 코드는 다양한 플랫폼에 설치된 자바 인터프리터가 자바 가상 머신이에요. 자바 가상 머신. 자바 가상 머신에 의해서 해석되기 때문에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실행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기계라도 자바 인터프리터, 자바 가상 머신만 설치되어 있으면은 바이트 코드를 해석할 수 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단 독립적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플랫폼에 독립적이다. 자, 독립적인 이유가 자바 가상 머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바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종속적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독립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트 머신 코드. 바이트 코드는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PC에서 CMOS 셋업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경우에 해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CMOS 셋업이라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CMOS라는 것은요, 컴퓨터에 장착된 하드웨어의 사양을 기록하는 기억장치입니다. 기억장치. 보통 우리가 기억장치라고 하면은 뭐 주기억장치, 뭐 보조기억장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그런 각종 하드웨어의 어떤 정보들을 따로 기록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기억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CMOS 램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자, 이 램에다가 이런 그 내용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CMOS 혹은 CMOS 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CMOS에다가 이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을 CMOS 셋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CMOS 셋업은요, 컴퓨터가 이제 부팅이 될 때 딜리트 키를 한번 계속 눌러 보십시오. 눌러 보시면은 화면이 좀 다른 화면이 보여질 거예요. 부팅되지 않고 어떤 설정하는 화면들,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게 CMOS 셋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자, 거기서 컴퓨터에 장착된 하드웨어 사양을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MOS 셋업은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작업, 이 작업을 CMOS 셋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CMOS에서 어떤 것을 설정할 수 있느냐?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하드웨어의 타입, 부팅되는 순서, 그러니까 CD롬을 먼저 부팅할 거냐, 하드디스크를 먼저 부팅을 할 거냐, USB를 먼저 부팅을 할 거냐, 이런 부팅 순서, 그리고 시스템의 암호, 자, 시스템 암호,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암호가 아니고요. 컴퓨터 자체적인 암호를 또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칩셋, 전원 관리, PNP, 플러그 앤 플레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비밀번호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스템 암호. 자,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간단합니다. 메인보드에 보면은 배터리가 다 있습니다. 그 배터리를 뽑았다가 다시 장착을 하면 돼요. 자, 왜냐면은 보세요.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방 CMOS는 램에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램. CMOS 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램은 뭐예요? 램은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내용이 지워집니다. 자, 롬이라는 기억장치가 있는데 리드 온리 메모리, 이것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내용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램에다가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 뭐 게임이 됐든 음악을 듣고 뭐 서핑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작업을 할 때마다 올려졌다가 내려졌다가 올려졌다가 내려졌다가, 그래서 정보가, 데이터가 올려졌다가 또 내려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본체에 전원이 꺼지게 되면은 램에 있는 내용이 싹 지워집니다. 그래서 램이라는 것은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싹 지워져요.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 설정한 이런 내용들이 지워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하나 연결을 했어요. 배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배터리를 통해서 계속 시간이라든지 날짜도 계속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지우려면 배터리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등록 정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게요. TCP/IP 프로토콜은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TCP/IP의 어떤 그 약속에 맞춰서 주소라는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뭐 IP 주소 생각하시면은 그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일단 제어판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댑터 이제 설정 변경이 있는데요. 어댑터라는 것은 그 랜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랜카드. 자, 랜카드 이제 로컬 영역 연결되어 있는 설정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 자, 그럼 바로 거기 메뉴 나오죠. 여기서 속성 선택을 합니다. 자, 속성 선택을 하면요. 로컬 영역 연결 속성이란 창이 나옵니다. 창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IP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이라고 되어 있고요. 버전 4라고 되어 있죠. 자, 위쪽은 IPv6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IPv4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문제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IPv4를 일단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속성 버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속성 버튼 눌러 보시면은 TCP/IP에 대한 IP를 설정할 수도 있고, 현재는 자동으로 이제 IP 주소 받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IP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 DNS 서버에 대해서 또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서버 주소 이런 것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뭐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뭐 설정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만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IP 주소 한번 보도록 하죠. IPv4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 컴퓨터의 유일한 주소죠, 주소. 여러분들 컴퓨터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IP 주소가 여기 있죠. 147.6.114.11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이 IP 주소를 할당받은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는요, 147.6.114.1부터 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대해서 IP가 부여가 되어 있을 겁니다. 1, 그 다음에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는데, 이 앞부분을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고요. 앞부분이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 뒤에 바뀌는 거 있죠. 이게 호스트 주소가 되는 겁니다. 호스트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가 있고 호스트 주소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32비트의 주소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8비트가 됩니다. 8비트가 4개 있기 때문에 32비트의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의 개수가 이에 32승계의 주소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자, 서브넷 마스크는 금방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를 구별하기 위한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25.25.25.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잘라 보시면 돼요. 자, 25하고 0하고 잘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 이게 호스트 주소가 되겠죠. 자, IP 주소의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하기 위해 IP 수신인에게 허용하는 32비트 주소로 사용자 컴퓨터가 속한 네트워크를 식별하는 데 사용한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5.25.0.0이 있으면은 이렇게 잘리겠죠.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하고. 게이트웨이는 여기 있죠. 자, 다른 네트워크와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출입구 역할을 하는 장치다. 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네트워크가 여기 있어요. 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서버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서버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망에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대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기본 게이트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7.6.114.1부터 뭐 2, 3, 4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요. 그죠? IP가 늘어날 건데 그때 보통 1, 첫 번째 컴퓨터, 첫 번째 IP 있죠. 그게 기본 게이트웨이가 되는 겁니다. 자, DNS 서버 주소. DNS는 그 도메인 네임, 기사퍼스트라는 도메인 네임하고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IP 주소하고 서로 이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IP 주소를 기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이용을 하는데 이것을 IP 주소로 바꿔줄 수 있는, 그리고 IP 주소를 다시 도메인 네임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의 주소, 그 주소를 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 프로토콜 TCP/IP 등록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2번, 3번은 다 말씀을 드렸죠. 맞는 설명이고요. 4번을 잘 읽어보십시오. 기본 설정, DNS 서버는 숫자 형태로 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서버의 도메인 이름을 지정한다. 자, 결과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지정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틀렸죠. 도메인 이름이 아니죠. IP 주소입니다. IP 주소를 지정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게 틀렸어요. 틀렸고요. 자, 또 하나 보시면은 숫자 형태로 된 도메인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메인 네임, 뭐 기사퍼스트.com, 네이버.com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로 된 경우도 있고요. 숫자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도메인 네임에. 그래서 문자냐 숫자냐라고 봤을 때 숫자 형태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틀렸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